안녕하세요. 제가 재현 설비는 사실 올릴 게 너무 많아서 좀 나중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요청하셔서 점점 섞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재현 설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연기를 제어한다는 거죠. 뭐 사실 연기를 제어하는 방법에는 뭐 축연, 배연, 뭐 급기가 엄청 종류가 많은데 다 하지는 않고 실무에서 하는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제한 설비를 거실 제한 설비와 거실 제한 그리고 부속실 제한 설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부속실 제한을 보통 전실 제한이라고 많이 불렀죠. 계단실 앞에 있는 실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을 보면 거실 제한 설비는 제한 설비라고 되어 있고 부속실 제한 설비는 특별 피난 계단에 계단실 및 부속실 제한 설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왜 거실이라는 명이 붙었냐? 부속실 제한 설비에 써 있는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의 쪽을 살펴보면 우리가 NFSC 이제 TC 아닌 PC죠. 얘네 501번에 해당하는 것을 거실 제한 설비라고 명명을 하겠다고 부속실 제한 설비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실 제한 설비, 즉 제한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을 살펴보면 얘가 거실이라는 내용이 따로 없는데 우리가 거실 제한 설비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다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는 개념과 우리가 제한 방식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실 제한 설비에서 우리가 규모에 따라서 제한의 방법이 바뀌게 돼 있어요. 물론 화재 안전 기준에선 그런 내용이 없지만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4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는 소규모 거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4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갖는 제한구역을 우리는 대규모 제한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사실 뭐 법에 명명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거실 같은 경우에는 희석이 주로 재현의 목적이 됩니다. 물론 배출구가 있고 똑같이 급기구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얘도 배연과 급기가 있지만 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급기를 통한 배연이 잘 되지를 않아요. 이 풍량도 너무 많고 배기량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는 희석의 효과를 갖게 되고 대규모 거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결층에 관한 제한의 목적이 됩니다. 청결층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연기의 하강을 막는 거예요. 연기가 우리가 불이 나면 환각 방지 연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어떤 실이 있을 때 우리 연기는 뜨겁고 부력을 갖기 때문에 이런 실링 제트 플로우라는 천정을 타고 흐르는 연기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얘가 연기가 많아지거나 식게 되면 얘가 점점 하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강을 하지 못하게 어떤 일정 높이까지의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높이를 청결층이라고 하고 이걸 확보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소방 활동 설비에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있을 때 이 대규모 거실을 피난할 때까지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1.8m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키 크신 분들은 조금 숙여야겠죠. 이게 가장 기본 원리가 되고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제한구역이라는 건 하나에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어야 되고 이 직경이 60m 미만이 되도록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60m는 뭐가 나왔냐? 어디서 나왔냐? 이거는 뭐 제가 화재 안전 기준을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본에서 제연보다 배연 설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실에서 배연구를 이렇게 달았을 때 이 배연구가 불난구까지의 거리가 30m를 넘게 되면 이 연기가 너무 식거나 공기와 희석이 많이 돼서 양이 많아져서 배연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60m 직경이라는 건 이거를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4분의 파이 곱하기 60의 제곱을 하면 2800 몇십인가가 나와요. 그 말은 이 2800 몇십이라는 건 우리가 방화구획 면적이랑 유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제연설비 송풍기가 담당하는 건 방화구획을 가능한 관통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아주 제연설비의 기본 개념인 거고, 하나 더 커서 우리가 이제 거실 제연의 방식이 있어요. 방식, 이거는 법이 아니고 제가 편한 대로 한번 구분을 좀 지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위에다 적을까요? 화재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서 직접 급기와 배기를 하는 방식을 저는 화재실 급배기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화재실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냐? 우리가 화재가 난 곳에서만 급기와 배기를 해서 연기를 제어하는, 우리가 단독 제연 방식이라고, 단독 제연, 이렇게 명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제연 구역이 있는데, 송풍기의 용량이 크다던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구역을 묶어서 동시에 제연을 하는 공동 제연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통 거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복도에서 직접 급배기 하는 복도 급배기 방식이 있겠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단독과 복도가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만 할까요?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을 경우에 송풍기를 하나를 두고 배기만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댐퍼 표시입니다. MD. 화재가 예를 들어서 A구역이 났을 경우에 이 A구역 댐퍼만 개방이 돼서 이쪽으로 이 송풍기로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단독 제연 방식이겠죠. 단독 제연 방식 같은 경우에는 A구역 풍량이 5,000이고 B가 1만이고 C가 5,000이라고 할 경우에 이 송풍기의 능력은 10,000만 되면 될 거예요. CMH라고 할까요? 요 A구역에서 화재가 나든 B가 나든 C가 나든 같은 팬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풍량을 가지고 있는 송풍기를 사용하겠죠. 근데 공동 제연 방식은 뭐냐? 얘를 복사해 버릴까요? 이렇게 기사 시험 봤던 거랑 내용이 대동소이하죠. 자, A, B, C를 모두 공동 제연으로 한다고 하면 이 송풍기 앞에 댐퍼를 두고 이 송풍기는 이 A, B, C 존의 풍량이 모두 합친 2만 CMH가 될 거예요. 얘는 이제
우리가 A 구역에서 불이 나든 B에서 나든 C 구역에서 나든 모든 구역에서의 급배기가 다 동작을 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무조건 단독 제어 방식이 좋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덕트는 최대 1만이 갈 수 있는 풍량으로 설계가 될 거고, 이 덕트는 다 합친 2만이 될 거예요. 뭐 이쪽은 15,000, 이쪽은 5,00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굳이 공동제연이라는 방식을 왜 적용해야 되는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서적을 찾아보면 뭐 모터 스케줄이 간단하고 뭐 이런 말 써 있는데, 그건 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예를 들어 여기 D구역에 4만짜리 대규모 거실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송풍기를 같이 쓰고 싶으면 여기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럼 보시면 얘를 단독 운행 방식으로, 단독 제연으로 한다고 하면 이 4만짜리 풍량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송풍기는 최대 4만 CMH가 담당할 수 있는 용량의 팬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단독 방식이라면 이렇게 다 A 구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4만짜리 풍량이 송풍기가 운전을 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연이 잘 될 거냐는 거죠. 많이 배출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제연의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교란으로 인해서 연기가 더 빨리 하강할 수도 있고, 출입문이 안 열리는 차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D구역에 화재 났을 때는 이 D댐퍼만 열리고, A, B, C가 화재 났을 때 이 세 개가 모두 열리게 해놓는다면 풍량 밸런스가 다 같이 공동으로 한다면 4만에 2만인 거랑 4만에 5천인 거랑 당연히 이쪽이 안정적이 되겠죠. 실제로 제연 설계하다 보면 작은 실들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큰 실이 같이 묶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 예상 제연 구역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거는 우리가 단독 제연, 즉 소방에서만 사용하는 제연일 때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거고, 애초에 여기에 설치된 덕트가 공조와 겸용이라서 덕트가 크다면 굳이 댐퍼를 많이 달아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설치할 수도 있는 거겠죠. 또 그것도 있네요. 어차피 그러면 여기 인버터로 제어해가지고 풍량이 많이 차이 나도 제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단 됩니다. 되는데 인버터가 더 비싸죠.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지우지 말고. 그러면 단독이랑 공동을 해봤고, 이제 복도 제어 방식이 있는데, 복도는 제연이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이 있고 문이 있으면 우리가 요 복도를 제연구역으로, 우리가 예상 제연구역이라고 하죠. 제연구역으로 판단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사실상 건축가 협의를 하고 또 소방설계사무소에서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복도가 있으면 거의 90% 이상은 다 여기를 제연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제연설비를 무조건 해줍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복도가 예상 제연구역에서 제외가 되려고 하면 여기 다른 거보다 가연물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도면 따라 다르지만 복도에 뭘 꺼내 놓은 걸 못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뭘 꺼내 놓기 때문에, 특히 상가 같은 건 그냥 전 다 제연구역으로 보고 설계를 해주는 편이고, 뭐 얘도 결국은 뭐 하부에서 이렇게 급기 해주고 배출구 달아줘서 똑같이 거실 제연처럼 설계를 해줄 수 있겠죠. 지우면서 해야겠네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질문이 또 많이 나와서, 뭐 예를 들어 실이 이렇게 있을 때 A 구역과 B 구역이 떨어져 있는데
공동으로 재현을 할 수 있는가? 이거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어요. 풍량 밸런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커질수록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상호 재현 방식이라고 하는 명칭인데, 상호 재현이 뭐냐? 쉽게 생각하면 화재실에서만 재현을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인접 지역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상호 재현 방식이라는 건 거실, 다 써볼까요? 인접구역, 거실에서 급기를 해주고, 배기는 무조건 화재실에서 해야겠죠. 화재실에서 배기를 하는 방법, 또는 인접구역, 근데 얘가 복도에서 급기를 해주고 화재실에서 배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접구역 거실에서 급기를 하고 화재실에서 배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백화점 등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되게 큰 실이라고 봐주세요. 계단 4개 이렇게 그려주고 쉽게 4개보다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식품 코너 이런 데 가볼까요? 이마트를 가면 실질적으로 이게 크니까 중간중간에 얘네가 이제 뭐 방화 댐퍼가 있겠죠. 셔터죠. 방화 셔터. 그럼 우리가 방화 셔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제형구역을 나누고, 우리가 방화구역이라는 건 보통 마트 같은 경우엔 3,000제곱미터마다 돼 있으니까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3개의 제형구역으로 이제 분리가 될 거예요. 참고로 화재 안전 기준을 보시면 방화 셔터는 벽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A구역에서 화재가 나면 A구역에서 배출을 하고 B구역이나 C구역으로 급기를 해주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말하는 상호 재현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즉 B구역에서 배출을 하고 A구역에서요. B구역에서 이렇게 급기를 해줘서 다른 구역으로의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압력 밸런싱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여기를 A, 여기를 B, C라고 봤을 때 B에서 불이 났는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여기 풍량이 다 4만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4만이면 여기서 2만, 여기서 2만 뭐 이런 식으로 밀어넣어야 되는데, 경계벽이라고 봐주시고, 이게 없으니,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한쪽에서만 4만을 밀자 뭐 이런 식으로 설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연기가 C구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면 안 되고, 뭐 거꾸로 A, B, C인데 C구역에서 불이 났을 땐 A구역에서 4만을 밀어 넣어도 이렇게 갈 거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죠. 물론 이게 셔터면 안 되지만 제형 경계벽이라면, 또는 여기 2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야지, 이 제형 구역을 또 한쪽에서만 풍량이 들어가도록 하는 건 다른 구역으로의 연기 확산의 우려가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봐주시면 되고, 이건 이제 인접구역 복도에서 급기를 하고 화재실에서 배기를 하는 방법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법인데, 이걸 진짜 많이 써요.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우리가 급기를 하고, 요 각각 제형구역에 그 실이 있을 경우에 배기를 요 각 실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보통 우리가 이 급기가 이 화재실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트랜스포 그릴이라고 해서 이런 실 옆에 또는 문짝에다가 좀 그려볼까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에 이렇게 루버처럼 하부 그릴을 넣어가지고 이쪽 하부에서 급기가 되고 화재실에서 배기가 되도록 하는 설계가 있습니다. 이거의 뭐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그리기가 쉽고요. 설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유겠죠. 또 급기 덕체가 별도로 안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천, 여기가 1만, 여기가 5천이라는 제한 풍량을 급기량을 가져야 할 때 이 송풍기가 1만 CMH만 밀어 넣으면 어차피 이게 2만이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얘는 노멀 오픈, 평상시에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여기 1만에서 얘가 만약 배출구가 열려서 배출이 된다면 어차피 만은 다 이쪽으로 부합 쪽으로 흐를 거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가 여기다 짐을 놓는다는 거죠. 그럼 얘는 급기가 잘 안 되죠. 또한 이 문제가 우리가 이 하부 급기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제가 실제로 땡땡 매장 같은 데 가보면 루보가 이렇게 길어요. 얘가 막 한 10cm밖에 안 되고 이게 막 4m씩 되는 거죠. 이 급기가 잘 될지 제가 그 풍속계로 재도 이건 재는 게 재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설계하다 보니까 끝도 없이 가는 게 이 실이 계속 안으로 가는데 그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처음 검토할 때부터 이렇게 설계하지 말고 다 덕트 놓고 각각 급배기를 해주는 것이 개인적으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나쁘고 좋고가 아니죠. 통로 배출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통로에서만 배출을 해서 거실 배출을 설치하지 않아도 가름을 해주겠다는 거죠. 거실 배출을 가름해 주겠다. 얘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보면 통로에서 배기를 하고 있으면 여기다 급배기를 따로 안 해도 어차피 우리가 이 거실에 복도 배출로 가름해 주는 경우는 거실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에 불이 나도 사람이 금방 피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거를 복도 배출로 가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는 지점이 복도에서 배출을 하면 복도에 급기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 급기의 풍량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아직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우리는 배기만 하면 배출이 안 돼요. 우리가 결국 이 송풍기를 생각해 보시면 얘가 만약에 정압이 100은 너무 크고 송풍기 정압이 50ml 아쿠아다. 그러면 제가 펌프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흡입 측과 토출 측의 압력 차이가 간단하게 50ml 아쿠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 급기가 안 돼서 계속 배기가 된다고 하면 여기가 만약에 대기압이고 바깥이요. 여기 걸 빼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대기압보다 낮은 부압이 돼서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50ml 아쿠아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미 여기가 대기압인데 여기가 이미 송풍기의 능력만큼 부압이 돼버렸다면 이 송풍기는 바람을 이송시키지 못하거든요. 송풍기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50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 이미 더 이상 연기가 생겨도 배출이 안 되니까 연기가 계속 퍼지겠죠. 그래서 우린 항상 어떤 걸 배출하고자 할 때는 급기 배기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에 많이 누락되는 것 중 하나인데, 우리가 거실에서 직접 배출을 할 경우에는 통로에서도 급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는 꼭 좋다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사실 저도 이게 누락된 적도 많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우리가 각 제형구역에서 두 개만 그릴까요? 급기를 하고 이렇게 배기를 할 경우에 배기, 이 복도에도 급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복도로 급기해서 트랜스포 그릴이라고 해서 TG라고 많이 씁니다. 이 하부 그릴로 하는 방식의 이유 중 하나가 복도에도 급기가 되고 화재실로도 급기가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기준을 줄 거면 원래는 복도에 급기를 하라고 줘야 되는 게 아니고 화재실보다 압력 차압을 얼마나 줘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사실 설계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복도 요거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원래 지금 법상에서는 무조건 복도에 급기를 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많이 틀리시는 것 중 하나가, 틀린다기보다 뭐 의견의 차이일 수 있는데, 이 복도 제한 방식을 할 때 우리가 복도는 보행거리가 60m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설계를 일정 이상부터 혼자 해가지고 그런지 남들과 좀 다르게 하는 경향이 있던데, 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 이게 복도고 뭐 문이 다 있다고 해볼게요. 하나씩만. 그러면 딴 데서 설계를 하는 걸 보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 거리를 가지고만 보행 거리를 살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보행 거리가 아니고 복도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파란색 길이를 다 합쳐서 60m를 체크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행거리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들어가면 이거 다 잡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할까요?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서 바뀐 것 중 하나가, 제가 풍량에 대해서 또 명확히 별도의 영상을 올릴 거지만, 우리가 원래 가장 문제가 되던 것 중 하나가, 우리는 화재 안전 기준에서 배출량을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급기량은 배출량보다 큰 놈으로 해라. 뭐 배출량을 디스차지라고 할까요? 석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게 급기량은 이제 배출량보다 크게 해라가 아니고 배출에 이상이 없는 급기량으로 하라고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급기량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그냥 똑같이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뀐 이유가,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량이라는 건 최적 풍량이에요. 이 세제곱미터 퍼 아워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 설계할 때는 우리가 질량유량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어렵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최적으로 할 때 얘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부피가 커서 얘 같은 최적 유량을 만약에 배출하고 뭐 급기한다고 했을 때 최종 유량은 차가운 놈이 훨씬 크거든요. 차가운 것만큼 온도가 낮은 만큼 밀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무거운 애들이 들어오니까, 실제로는 같게 설계를 하면 이 옆 구역으로 연기가 다 새나가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는 더 작은 풍량으로 하라고 돼 있고, 원래는 질량유량에 의한 계산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NFPA 92였나요? 92A였나? 제가 좀 헷갈리는데, NFPA를 살펴보면 결국 우리는 급기량이라는 건
배기량의 퍼센트 범위를 줬지만 약 85% 정도를 급기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기준은 질량유량이지만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냥 최종유량으로 하는데 대충 80에서 85% 사이 정도로 설계를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 풍량 구하실 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은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연설비라는 건 국내에선 거실 제연설비와 부속실 제연설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때 거실 제연설비라는 명칭은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의 정의란에서 우리가 NFSC 또는 TCPC의 501번에 따른 제연설비를 거실 제연설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실 제연 설비에서 제연 방식을 살펴보면 400제곱미터의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소규모 거실과 대규모 거실로 나뉘는데, 실제로 소규모 거실은 제연의 목적이 희석이 되고 대규모 거실은 우리가 피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청결축 유지, 즉 연기의 하강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내 성능위주 청결층 유지 시나리오의 인명안전 기준에서는 1.8m를 호흡 한계선으로 두고 있고, 제연구역의 이런 기타 규정 등은 제가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제연 방식은 크게는 세 가지, 작게는 여러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화재실에서만 급배기를 하는 단독 제연 방식, 또 화재실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실 외에서 설정된 실에서도 동시에 급배기를 하는 방식인 공동 제연 방식, 얘는 댐퍼의 스케줄의 문제가 아니고 풍량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복도에서 제연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복도를 예상 제연 구역에서 제외를 많이 하지만, 일반적이 아니고 보통은 우리가 다 짐을 많이 놓기 때문에 복도도 제연구역으로 봐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때 복도의 길이 60m 미만은 최대 길이가 아니고 전체 길이로 봐주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상호 제연 방식은 우리가 대규모 거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일반적으로 세트로 제연 경계가 항상 설치가 되는데요. 상호 제한 방식은 인접구역 거실에서 급기하는 방식과 인접구역 복도에서 급기하는 방식이 있으며, 타 배기는 화재실에서 하는데, 우리가 인접구역 급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트랜스포 그릴이 아니고 제연 경계벽이라 그러죠. 제연 경계벽을 설치해서 그 하단으로 급기를 받는 거고요. 아까 그림을 안 그렸던 것 같아서 이렇게 제연 경계벽을 설치해서 여기가 A구역, 여기가 B구역이면 A구역에서 급기하고 B구역에서 배기하는 게 상호제연 거실 방식인 거고, 우리가 복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벽이 있는데 하부에 그릴을 뚫어서 화재실 A구역에서 배기를 하고 복도에서 급기를 해서 배기를 하는 방식을 말을 합니다. 근데 항상 복도에서 급기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트랜스포 그릴이 막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를 해주셔야 하고, 통로 배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통로의 면한 제연구역의 면적이 각 50제곱미터 미만일 때 우리가 통로의 배출로서 가름을 할 수 있지만, 항상 통로로 배출할 때는 통로의 급기도 같이 해주셔야 함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화재 안전 기준에는 제연구역이 거실에서 배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에 통로도 급기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복도를 1차 안전구역으로 보고 계단을 2차 안전구역, 그리고 5개로 피난을 3차 안전구역으로 보는 일본법에 따른 내용이고, 이 1차, 2차, 3차라는 건 차수가 올라갈수록 하나하나씩 안전 단계를 더 구성해서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기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팁으로
우리가 배출량과 급기량의 규정이 변경되었는데 이전에는 급기량이 배출량보다 커야 된다고 규정을 했지만 실제로 이번에 변경된 급기량은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을 급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NFPA 규정을 따라서 간단하게 급기량은 배기량의 약 80에서 85% 정도의 급기를 통해서 설계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